나는 무조건 귀신의 한을 풀어줘야만 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교무실을 나왔다. 10여 분 정도의 기나긴 잔소리를 듣고 나니 생기가 돋던 몸도 활기를 잃어서 축 늘어져 있었다. 기나긴 복도를 지나서 학교 신관과 이어져 있는 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그녀가 말을 걸었다. 수업 들으려고.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신관에 도착했다. 이미 수업을 들으려는 마음은 선생님의 잔소리와 그녀의 애타는 목소리 때문에 사라진 지 오래였다. 다만 내가 이 학교에서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관에 있는 내 반에 와 본 것이다.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반 친구들을 보니 한동안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앞으로 이런 생활은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신관 쪽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신관을 빠져나왔다. 운동장을 천천히 걸으며 학교 밖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녀가 다시 말을 걸었다. 미안. 괜찮아. 나는 그렇게 말하고 학교를 완전히 벗어났다. 사건의 계기는 불과 2달 전 내가 고등학교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이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다른 학생들과 다를 것 없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생활은 얼마 가지 않아서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야, 오늘도 들어올 거지? 당연하지.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들어올게. 친구와 종례 시간에 게임 약속을 맺었다.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약속을 맺다가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며 호통친 것도 일상적이었다. 종례가 끝나고 나서 나는 학교를 성급히 빠져나왔다. 맑은 하늘도 나에게 오늘 게임은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다.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자 어느새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제낀 뒤 먼저 에어컨을 틀었다. 7월이라서 매우 후덥지근했고 장마까지 오는 바람에 습도도 아주 높았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는 집이 아니라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정도였다. 친구와 한 게임 약속도 잠시 잊어버리고 나는 점점 시원해지는 집안 침대에서 사르르 잠들어 버렸다. 사건은 이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바지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려 핸드폰을 꺼내보니 학교에서 게임 약속을 했던 친구의 전화였다. 아차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 녀석은 게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베란다가 봐라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나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친구가 하는 말을 따라서 자고 있던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을 살펴보았다. 혹시나 했는데 베란다에 아무것도 없자 나는 조금 짜증이 난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했다. 베란다에 아무것도 없는데 게임 늦어서 약 올리려고 그러냐? 베란다 가봐라. 조금 있음.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난 그냥 친구가 게임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고 내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불사. 나는 그제야 무언가 이상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침대에서 자고 있어야 할 내가 소파에서 일어났다는 것. 거기까지 생각을 하자 갑자기 눈이 떠졌다. 꿈인가? 나는 침대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몸이 움직이지가 않았다. 가위다. 가위에 눌린 것이다. 방금 전 친구에게 전화가 왔던 그 순간부터 나는 가위에 눌린 거였다. 힘겹게 인터넷에서 본 방법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가위에 눌렸을 때 안 나오면 섭섭할 것이 갑자기 눈에 보였다. 귀신. 소문대로 하얀 소복을 입고 긴 생머리를 축 늘어뜨린 채로 서서히 나한테 다가왔다. 난 그 귀신을 쳐다보면서 문득 이상한 의문점이 하나 들었다. 공포영화 같은 걸 보면 귀신이랑 마주칠 때 늘 비명을 지르던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나 보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건 왜 하나도 무섭지가 않지? 귀신이 점점 나한테 다가오고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공포감보다는 슬픈 감정이 머릿속을 지배해왔다. 너무 슬퍼서 말을 하려는데 저기 귀신이 나한테 말을 걸었다. 저기 그리고 동시에 나도 말을 할 수가 있었다. 가위에 눌린 게 아니었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환상인가? 그렇게 의문을 품으며 귀신을 쳐다보았다. 귀신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부끄러워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도와주세요. 귀신이 2번씩이나 사람한테 말을 걸었다.
그것도 엄청 부끄럽다는 말투로 말이다. 누구세요? 생뚱맞다. 누구긴 누구야, 귀신이지. 하지만 내 입은 마치 사람 대하듯 귀신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귀신인데요. 아, 그렇죠. 귀신도 어이없다는 듯이 맞받아쳤다. 애초에 귀신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 어째서인지 공포감도 전혀 없고 거리낌도 없었다. 사실은 도움을 좀 받으려고 왔어요. 저한테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명백한 여자였다. 처녀 귀신이 대체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가위까지 눌리게 하고 말을 꺼낸 걸까? 그게 역시 나중에 말하는 게. 그러고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처녀 귀신. 나는 일단 땀에 젖은 몸을 일으켰다. 귀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뭐나 나올지 모르는 공포감에 식은땀을 흘렸었는데 처녀 귀신이 나타나자마자 공포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왠지 모를 슬픔만 느꼈었다. 맞다, 게임. 불현듯 머릿속에서 친구와의 게임 약속이 떠올랐다. 다급히 바지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 목록을 살펴보려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집에 도착해서 에어컨을 켠 시간과 지금 시간은 단 1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가위에 눌렸을 때는 어두컴컴한 밤이었었는데 그야말로 귀신의 장난이 아닐 수 없다. 난 여유롭게 다시 바지 주머니에 핸드폰을 집어넣고 씻기 위해서 욕실로 들어갔다. 난 가위 눌린 것을 그냥 재수없는 하루였다고 단정지었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친구와 게임 약속을 했다. 얼마 전 가위에 눌렸을 때 나는 씻고 난 뒤 친구에게 전화를 건 적 없냐고 물어보자 친구 녀석은 학원에 있었다며 전화를 어떻게 하냐고 신경질을 냈다. 기현아, 그럼 학원 끝나고 들어와라. 친구의 이름은 김기현. 이 녀석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었던 흔히 말하는 베스트 프렌드다. 기현이는 알았다며 먼저 교실을 나갔다. 난 오늘 재수없게도 대청소하는 날에 지각을 해버려서 청소를 하게 되었다. 구역은 화장실 청소. 선생님은 화장실은 특히 불결한 곳이라면서 아주 빡빡 청소를 하라고 시켰다. 난 일단 대걸레를 들고 걸레실로 향했다. 우리 학교는 걸레실이 있는데 이곳에 걸레들이 모여있고 빨아서 널어놓는 공간이었다. 걸레실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고 있었고 북적거리는 걸 싫어하는 나는 그냥 화장실 세면대에서 대걸레를 빨기로 했다. 화장실에 CCTV는 없으니까. 그리고 설마 혼나기야 하겠냐는 마음으로 화장실에 들어왔다. 화장실에서 혹시 누가 보는 사람은 없는지 칸막이 문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고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뒤 문도 닫았다. 혹시 CCTV가 있으면 어쩌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다. 오늘따라 넓디 넓어 보이는 화장실을 무작정 청소하려니 한숨부터 나왔다. 그렇게 생각한 뒤 세면대에서 대걸레를 빠는 몹쓸 짓을 하는데 갑자기 주위가 조금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화장실에 에어컨이라도 달아놨나 이곳저곳을 고개를 돌려 둘러봤지만 있을 리가 없었다. 그냥 기분 탓인 줄 알고 걸레를 빨고 있는데 손이 아파서 잠시 빠는 걸 그만두고 거울을 보니 무언가가 내 뒤에 서 있었다. 눈을 비볐다. 역시 우두커니 서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며칠 전에 가위 눌렸을 때 보았던 그 처녀 귀신이 쥐 죽은 듯이 내가 걸레 빠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여전히 온몸을 덮고 있는 하얀 소복에 긴 생머리로 얼굴을 뒤덮고 있었지만 나 혼자밖에 없는 화장실에 귀신이 있다면 그 귀신은 누구를 보고 있겠는가? 정답을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공포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귀신이 나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으려고 무언가 노력을 하고 있을 것만 같았다. 처녀 귀신은 이번에도 먼저 말을 걸었다. 도와주세요. 애처롭게 들리는 목소리가 나를 뒤돌아보게 만들었다. 대걸레를 빨아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선생님한테 된통 혼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음에도 나는 뒤에 있는 그 귀신에게 서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귀신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었다. 생뚱맞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도와주세요라는 말의 의미를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 예감은 맞아떨어졌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하는 처녀 귀신. 아니, 이제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하나. 내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자
그녀의 얼굴이 드러남과 동시에 모든 게 바뀌어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옷차림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하얀 소복 대신에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무언가를 맞추듯 멍하니 앞을 보고 서 있다가 머리를 도리도리 흔들고 나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무슨 짓을 할까봐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정말 고마워요.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알 수 없는 소리를 해대자 나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무슨 소리예요? 애초에 누구신데? 설명하자면 엄청 기니깐 우선 대걸레나 어떻게 해봐요. 아, 난 서둘러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물은 세면대를 채운 뒤 흘러넘쳐서 내 실내화를 적시고 있었다. 대걸레도 이미 물을 너무 과하게 준 식물처럼 축축이 처져 있었다. 그리고 청소를 마친 뒤 왜 이렇게 늦었냐고 호통치실 선생님까지 생각하자 눈앞이 막막해졌다. 기현이와의 약속은 이미 깨진 후였다.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나오니 이미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고 교실 문은 벌써 닫혀 있었다. 원래 청소를 하고 나면 교실에 전부 모여서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오지 않자 애들은 그냥 나를 빼놓고 검사를 받고 간 모양이다. 그걸 증명해 주는 쪽지가 교실 앞문에 붙어 있었다. 교무실로 가서 검사 받고 가라고. 교무실에서 선생님한테 된통 혼나고 난 뒤에 하굣길은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상생활이 매우 걱정되었다. 귀신을 현실에서 볼 수 있고 말까지 하니 이러다가 무당이 되면 어쩌나 걱정했다. 내 그런 마음을 알긴 아는 건지 처녀 귀신은 태연하게 내 옆에서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가는 건가요? 네, 네. 건성으로 대답하며 육교를 건넌다.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을 때쯤 그녀 호칭을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귀신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린다는 혼잣말 하듯이 말했다. 여기서 끝났었지. 뭐가요? 집 가서 말해요. 내가 물어보자 조금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우선 집에 가자고 했다. 나는 시큰둥해지며 육교를 전부 건넜다. 육교 바로 앞 아파트가 집이었던 터라서 얼마 안 되어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부모님과 누나는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녀가 들어가는 건 상관없었다. 아니, 애초에 귀신이라서 보이지가 않는다.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었을 때도 그녀는 옆에서 나를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선생님은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 자, 일단 여기 앉아요. 저기 제가 여기 주인 아들인데요.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일단 와서 앉아요. 네. 나는 귀신의 패기에 눌려서 주눅이 들었다. 여긴 우리 집인데 왜 자기 집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지? 우선 그녀가 앉아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디서부터 얘기할까요? 저야 모르죠. 그럼 그냥 다 얘기할게요. 조금 엉뚱한 면이 있는 귀신이다. 제 한을 좀 풀어주세요. 사실 저는 누군가한테 살해당했어요. 아, 안타깝네요. 귀신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상황이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간신히 참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성폭행으로요. 나는 이 말이 나온 후부터 더 이상 웃으면 안 되고 장난도 아니라는 걸 알아챘다. 조금은 진지해질 필요가 있군. 제가 저항하니깐 그냥 목을 졸라서 죽이더라고요. 이런 개새끼 같으니. 이름이. 네. 이름이요 이름. 혹시 없나요? 아니요. 이은성입니다. 내가 말하자 그녀는 약간 놀라는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왜 놀라는 거지? 내 이름이 그렇게 이상한가? 살면서 이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 그러면 나이는? 고3입니다. 동갑. 왜? 그녀와 나는 놀랍게도 사실 외모만으로도 대충 예상하긴 했지만 동갑이었다. 지금까지 존대를 쓰고 있던 건 서로 몰랐던 상태여서 그랬고 이제는 동갑이라는 걸 알았으니 반가워. 난 이슬비야. 이슬비. 특이한 이름이네. 왜? 예쁘잖아. 이슬비. 내가 특이하다고 하자 조금 기분이 상했는지 입을 삐죽 내밀며 말하는 슬비. 난 말실수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자 그녀는 다시 입을 집어넣고 말했다. 내 목적은 단 하나야. 날 죽인 녀석을 찾는 거. 그 성폭행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글쎄다. 그녀는 전혀 방법을 모른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서 대책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대답해버렸다. 알았으니깐 일단 나가봐. 생각해 볼게. 하지만 그녀의 한마디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떻게 나가? 너 귀신 붙은 거야. 야, 뭔 생각을 그렇게 해? 아냐, 잠깐.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건 그녀가 나를 계속 부르다가 반응이 없자 머리를 한 대 툭 쳤을 때였다. 잠시 슬비와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니 학교 생활이 그리워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 기현이는 나의 자퇴를 말렸지만 내 의지는 굳건했다. 사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었는데 기현이와의 우정이 이렇게 끝나버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것도 정체도 모르는 한 처녀 귀신 때문에 말이다. 그녀는 내가 조금 화가 나 있는 걸 눈치채고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아이스크림 좀 먹고 가자. 아직 더워 죽겠다고. 그래 그러자. 나도 계속 저기야 빌 수는 없었기에 슬비와 같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갔다. 그녀가 말했다. 아무거나 2개 주세요. 아무거나 2개 주세요. 어차피 자신의 말은 들리지 않는데 또 꿋꿋이 옆에서 말하는 슬비를 보면 정말 엉뚱한 귀신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마땅한 도착지 없이 돌아다니다가 반가운 사람을 발견했다. 약속이라도 있는 건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기현이와 마주쳤다. 윤성아. 그래. 자식이 오늘 자퇴한다고 이별 파티하려 그랬는데 오늘부터 안 나오는 게 어딨냐. 둘이서라도 하자. 이 녀석은 틀림없이 나를 찾고 있던 게 분명하다. 그러고 보니 이 근방에서 기현이와 자주 놀았었지. 나와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같이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건 일도 아니었다.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었다. 당연히 승낙해야 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슬비가 말을 건다. 싫어. 단호한 말투. 그리고 퉁명스럽다. 어차피 기현이한테는 슬비가 보이지 않으므로 별로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기현이와의 약속을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와 만나고 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았고 그녀도 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특히나 가장 친한 친구인 기현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다. 가족 이야기는 슬비도 소중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말을 많이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안타깝게도 왕따였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기현이 얘기를 할 때면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 자기도 절친을 사귀어보고 싶다는 혼잣말을 자주 했다. 그런 슬비가 기현이에게 가장 흥미로워했던 이 처녀 귀신이 무슨 변덕이 불어서 절친 간의 좋은 자리를 거절한단 말인가. 빨리 성폭행범을 찾아서 혼쭐을 내줘야 하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난 이제 3일 후면 다시 정처 없이 떠돌게 된다고. 그녀는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한번 붙으면 2달 조금 지나서까지가 붙어있는 시기라고. 나도 알아. 하지만 기현이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친구야. 그런 친구랑 자퇴기념 기념할 일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같이 밥 좀 먹겠다는데 그렇게 싫어? 너도 기현이 만나보고 싶어 했잖아. 처음에는 미친 사람이 될까 두려웠지만 다행히도 귀신과는 마음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슬비가 말했다. 지금 슬비와 말하는 것도 마음속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만약 입 밖으로 이런 소리를 꺼냈다가는 기현이한테 분명 미친놈 취급받을 게 뻔하지. 야, 빨리 밥 먹으러 가자니까. 그래. 내가 쏘는 거지. 결국 나는 기현이랑 밥을 먹기로 했다. 슬비의 얼굴은 급속도로 어두워졌고 나한테 붙은 귀신이었기 때문에 내 주변을 맴돌아야만 했다.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냐고 마음속으로 질문해도 그냥 넘어가라며 빈잔만 주고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와 기현이를 지그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기현이와 난 정말 오랜만에 둘이서 밥을 먹었고 학교 생활과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 노래방, PC방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자퇴의 자유를, 기현이는 학원 땡땡이의 자유를 마음껏 느꼈다. 신나게 놀다가도 슬비의 표정을 보면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즐겁게 놀았다. 야, 진짜 잘 놀았다. 내일 보자. 자퇴기념 파티인데 뭔 내일 보냐? 맞다. 어쨌든 왜 자퇴한 건진 모르겠지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쭉 덕담 몇 마디를 늘어놓고는 그대로 뒤를 돌아보고 사라지는 기현이 자식.
나는 오랜만에 절친과 놀았다는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다 놀았니? 깜짝 놀랐잖아. 갑작스럽게 뒤에서 튀어나오는 슬비. 갑자기 튀어나와서 섬찟했다. 어찌됐건 귀신이니깐 그녀의 표정을 보니 다행히 이제는 괜찮아진 듯했다. 아까는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 핀잔을 줄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그녀는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부터 성폭행범을 찾으러 가자고 한다. 왠지 그녀에게 폐가 된 것 같아서 한껏 업된 얼굴을 애써 감추고는 집으로 향했다. 슬비는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은지 집에 가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슨 할 말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문득 슬비가 밤에 우리 집에 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말했다. 야, 근데 우리 부모님하고 누나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네. 그러네. 항상 가족 오기 전에 어디로 가잖아. 어디로 가는 거야? 난 귀신이라고. 나도 자유는 있어. 비록 멀리는 못 가지만. 그리고 대화는 끊겼다. 아무래도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이랑 화목하게 대화해야 이 어색한 분위기가 풀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집 앞에 있는 육교를 건넜다. 이 육교. 그냥 의미심장한 그녀의 혼잣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육교를 전부 건넜다. 기현이랑 너무 늦게까지 놀아서인지 한밤중처럼 어두웠고 그 흔한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로등은 위태위태하게 나와 슬비를 비추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울을 보았다. 역시 슬비는 비치지 않았다. 당연한 얘기려나. 현관 앞에 다다랐다. 비밀번호 잠금을 풀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이제 오는구나. 이런. 기현이와의 파티를 너무 즐겁고 재밌게 해서일까. 순간적으로 우리 부모님과 누나가 외출에 매우 엄격한 걸 깨달았다. 슬비도 이런 광경은 처음인 것 같았다. 슬비의 집은 개방적인 집안이라고 나에게 언젠가 설명한 것 같다. 얼굴이 사색이 되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한껏 듣고 나서 비로소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니 슬비가 나를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겸연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원래 우리 부모님이 조금 엄하시거든. 아니야, 미안. 슬비의 사과가 무슨 뜻인 줄 몰랐지만 그래도 화가 풀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오늘 밤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지. 슬비는 또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별로 상관 쓰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난 침대에 누워 단잠을 청했다. 일어났다. 정확히는 내 의지가 아니라 시끄럽게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때문에 일어났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조금 고생하다가 핸드폰을 손에 잡을 수 있었다. 나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누구세요? 기현이 부모님이야. 아,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어쩐 일로? 기현이가. 나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현관문을 열었다. 앞에 슬비가 슬픈 표정을 하고 나를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겨를은 없었다. 슬비도 주변에서 내가 전화하는 장면을 전부 목격했을 테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녀석이 학교 옥상에서 자살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달렸다. 하염없이 달렸다. 계속 달리다 보니 바로 어제 조퇴했던 학교가 보이기 시작했다. 벌써부터 소방차 소리와 경찰차 소리가 들렸다. 학교 정문 쪽으로 다가가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였다. 기현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릴지 꽤 됐나 보다. 학교에 들어갔다. 다시는 들어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학교에 들어왔다. 저 멀리 본관 왼쪽 부근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나한테 전화를 걸었던 기현이 부모님도 등을 보이고 서 계셨다. 멋구나. 이제 보니 모두 날 기다리고 있었던 듯하다. 기현이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나이고 자기 전에 문자도 몇 통하고 잤으니 말이다. 난 기현이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야만 했다. 경찰서로 가던 도중에 난 다시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다. 경찰들은 울고 싶은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미건조한 눈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갈 뿐이었다. 이기적이었지만 지금은 기현이의 죽음을 그 누구한테라도 덮어씌우고 싶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내 친구가 왜 죽었는지, 난 왜 친구를 잃어야 하는지. 진술을 마치고 나오니 슬비가 경찰서 앞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직 페인트 칠이 마르지 않았는데 귀신이라서 별 상관은 없으려나. 내 수척한 표정을 보았는지 슬비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내 옆에서 같이 걸어주고 있었다. 괜찮아? 아니, 저기 성폭행범은 안 찾아도 될 것 같아. 뭐, 그냥 내가 비정상인 거지. 지나가던 평범한 고3 학생한테 붙어서 고생만 시켰으니까 혼란스럽다. 9월인데도 유난히 더웠던 그날. 그녀는 성폭행범을 찾지 말아달라고 했다. 사실 슬비 때문에 많은 게 바뀌기도 했다. 학교 자퇴까지 했으니 인생의 큰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뀌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냥 주변에서 떠돌아다닐게. 어차피 이제 내일 밤 늦게는 나도 너한테서 떨어져 버릴걸.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냥 모든 게 짜증나고 실증이 났다. 불과 2달 만에 나한테 이런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신이 있다면 정말 원망스러웠다. 그 가위 눌림으로 슬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슬비와의 만남, 어제 자퇴를 하고 오늘 절친의 죽음까지. 갑자기 술이 먹고 싶었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지만 술을 먹으면 이 고통을 잠시나마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지인의 죽음을 처음 느껴봐서일까. 자살 충동까지 느꼈지만 이내 진정됐다. 나에겐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까. 축 처진 몸으로 집 앞까지 와서 고민했다. 갑자기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다. 그냥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 가서 힘들고 지친 몸을 나무 의자에 맡기고 싶었다. 환한 대낮인데도 몸이 매우 피곤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나는 주변에 작은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간신히 발을 움직이며 공원으로 향하고 있는데 문득 슬비가 떠올랐다. 그녀는 정말로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 슬비는 자신을 성폭행하고 무자비하게 죽인 성폭행범을 잡고 싶었다. 2달 전에 그 눈빛은 분명살기와 분노에 찬 눈빛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해결했다는 느낌도 들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니 이미 내 몸은 공원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작은 공원이라는 공원의 이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우스워 보이는지. 잠시 나무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해야겠다. 대낮에 점심시간대라서 그런가. 공원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많았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서 산책시키는 사람, 공원 안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엄마, 아빠, 누나. 난 공원 한쪽에서 부모님과 누나가 즐겁게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다. 분명 모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어안이 벙벙해서 멍하게 가족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슬비다. 이슬비. 그리고 그녀는 식칼을 들고 엄마, 아빠, 누나를 차례대로 질렀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커다란 알사탕 같은 게 걸린 느낌이 들었다. 이슬비는 멈추지 않고 식칼로 내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어째서인지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거의다. 갑자기 주변이 어두컴컴해지면서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연기가 되면서 사라져갔다. 이제 남은 건 나와 이슬비. 그리고 가족. 살아있는 사람은 나와 이슬비. 정확히는 살아있는 사람 한 명과 빌어먹을 처녀 귀신 한 명. 그동안 재밌었어. 처녀 귀신이 말을 꺼냈다. 나도 무언가 욕지거리를 내뱉고 싶었지만 이슬비가 제어하고 있는지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말을 이어갔다. 넌 내 질문에만 대답할 수 있어. 정확히 말하자면 성폭행범 이윤성 씨. 이게 무슨 소리지? 3달 전쯤에 나는 너희 집 앞 육교를 지나가고 있었어. 내 이름처럼 이슬비가 내리고 있던 밤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이름은 이슬비가 아니지. 혹시 네가 내 이름을 듣고 뭔가 깨닫기를 바랐지만 그건 내 망상이었지. 무슨 새벽쯤이었나? 엄청 어두웠어. 난 우산을 쓰고 육교를 건너가고 있었지. 그때 네가 반대쪽 방향으로 육교를 올라오고 있었어. 사실 난 그때 직감했어. 저 녀석 나에겐 전혀 기억이 없다. 이슬비, 이 처녀 귀신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다음에는 내 예상대로야. 너는 나를 성폭행했어. 목을 조르면서 말이야. 덕분에 비명도 못 지르면서 당해야 했어.
넌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는 목을 더욱 세게 졸랐어. 어떻게 됐겠니? 난 죽었지. 전혀 기억이 없다. 분명 나는 기억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지방령이 됐어. 뭔진 알지? 오란을 가진 영이 자신이 죽은 장소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 난 지금 지방령이야. 오란을 갚으려고 너를 찾아다녔지. 그러다 2달 전에 너를 육교에서 처음으로 만났어. 너는 해맑은 표정으로 집에 가고 있더라. 사람을 죽여놓고 태어난 표정으로 말이야. 기억이 나는 건 왜일까? 그리고 너가 알던 대로야. 난 가위눌림을 통해서 너를 만났고 2달 동안 너와 지냈지. 그 기간 동안 자퇴하라고 내가 유혹하기도 했고. 자퇴는 왜 하라고 한 거였지? 글쎄다. 내가 죽으면 시끄러워지니까. 그리고 내 친구하고 가족도 좀 더 수월하게 죽일 수 있었지. 아마도 지옥에서 널 원망하고 있을 거야. 잘못한 건 난데 왜 가족하고 친구까지 죽인 거야.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먼저 죽인 건 너야. 난 쓰레기였다. 3달 전 육교에서 그녀를 본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을 느꼈다. 그리고 저질러 버렸다. 난 후회했지만 젊은 나이에 감방에서 썩을 수는 없었기에 그녀의 시체를 유기했다. 내 인생은 신경 쓰면서 그녀의 인생은 신경 쓰지 않았던 나였다. 날 죽일 거냐? 아니, 가족을 잃은 슬픔을 평생 느껴야 되지 않겠어?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너한테 좋게는 안 될걸. 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칼을 들었다. 인생에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이슬비란 망할 계집년 때문에 모든 게 기억났으니까. 기억을 잊어버렸던 건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고 났는데 기억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 같았다. 어쩐지 누군가를 죽이는 꿈을 며칠 꾸더라니. 다 이런 거였나. 칼을 높이 들어서 배를 내려 찍었다. 내 행동에 그녀는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기쁜지 슬픈지 모를 표정으로 내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 망할 계집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짜증이 나서 가버린 거라고 단정 지어버렸다.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 어차피 죽으면 떨어져 나갈 텐데. 칼로 수십 번을 찌른 것 같다. 배에서 서서히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여기가 꿈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지금 서서히 가위에서 풀려나고 있는 중이었다. 흘러나오는 여러 개의 핏줄기가 나를 더욱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 공원에서의 할복이라니. 좋진 않지만 나쁘지도 않군. 여러 비명소리가 섞이면서 나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건 그녀 이슬비. 잉긋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계집. 나는 속으로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눈을 감았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군. 뭐지 아직 안 죽은 건가? 정말 나란 녀석 끈질기구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 녀석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야. 잠깐. 이복의 안정을 으아. 한 남성은 자신의 방금 전 꿰매진 배를 보고는 한번 크게 웃어 젖혔다. 그리고 결심이라도 한 듯 손으로 꿰맨 배에 있는 실들을 모두 뽑아내기 시작했다. 실들이 뽑혀 나올 때마다 늘어가는 빗줄기들.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기절하거나 도망가거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반응도 즐겼다. 이제 끝이다. 그는 실성한 듯이 웃으면서 옆에 있던 창문으로 뛰어내려 버렸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배는 터져버려서 내장이 흘러나오고 있었음에도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떨어지는 순간만 집중했다. 곧 그의 머리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너 너무 많이 저지르는 거 아니야? 수 맞춰서 하고 있으니깐 신경 끄지.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어떻게 해?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잖아. 야, 내가 말할 처지는 아닌데. 조용한 병시. 신문을 보고 있는 두 여성 간호사가 이해하지 못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녀들은 뭐라고 조금 더 대화를 나누더니 갑자기 한 여성 간호사가 몸을 일으켰다. 또 하려고. 이번 달에는 이게 마지막이야. 어휴, 하려면 이제 이름 좀 바꿔요. 이슬비 씨. 알았어, 이제는 좀 식상한가? 참이슬 어때? 이슬비라고 불리는 여성은 웃으며 병실을 나갔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또 다른 여성 간호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렇게 멋대로 기억 조작을 많이 쓰면 나중에 뭐라고 한 소리 들을 텐데.
간호사는 얼마 전 병실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한 한 남성에 대한 기사가 담긴 신문을 휴지통에 집어넣고 병실을 나갔다.